자, 전 세계에서 하루에 1000만 잔이 넘게 팔리고 연간 판매량은 8억 5천만 리터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 아마 지구상 가장 성공한 맥주 브랜드 중 하나인 기네스. 이 기네스 다들 좋아하시죠? 저도 집에 전용잔 가져다 놓고 즐길 정도로 쌉쌀하면서 부드러운 기네스를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기네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네스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기네스북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고 이 캔 안에 달랑거리는 이건 뭐고 어떻게 마시면 더욱 맛있게 마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네스는요, 사람 이름입니다. 아서 기네스라는 분께서 1752년에 설립한 양주장인데 아일랜드 레이크슬립이라는 곳에서 작게 시작했다가 1759년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으로 진출합니다. 여기서 재미난 게 버려진 양주장을 빌리는 계약을 하는데 무려 9,000년 동안 매년 45파운드를 내는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9년도 아니고 9,000년이나 계약을 맺는 게 매우 비상식적인 계약인데 이게 상호 간의 계약 기간과 금액에 오해가 있어서 발생한 일이라는 말도 있고 이때 당시 유럽에서 행해지던 임대 계약의 한 형태라는 말도 있습니다. 5,000년 임대 뭐 이런 것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계약은 체결이 됩니다. 이게 지금의 기네스가 만들어지는 세인트 제임스 게이트 브루어리인데요. 계속해서 확장을 거듭해가면서 1838년에는 아일랜드에서 가장 큰 맥주 양주장이 되었고 1886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맥주 양주장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스타우트를 만드는 맥주 양조장 중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기네스가 9,000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니 아직도 이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20세기 말에 땅을 전부 인수했고 계속해서 땅을 넓혀나가면서 양조장 주변 일대의 땅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원들을 위한 거주 공간도 있고 여러 편의시설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도시 안에 또 다른 도시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2000년부터 기네스 스토어 하우스라는 건물에서 기네스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픈 이래 2천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여기 꼭대기에 있는 그래비티 바에서 마시는 기네스 한 모금이 정말 기가 막히다는데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자, 기네스가 원래부터 흑맥주를 만들던 회사는 아닙니다. 원래는 에일을 만들던 회사인데 1700년대 후반 영국의 산업화 시대에 짐꾼들 사이에서 흑맥주가 유행하면서 짐꾼을 뜻하는 영어인 포터라는 별명이 붙게 됩니다. 그게 굳어져서 맥주의 한 종류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에 아서 기네스는 과감하게 에일 생산을 중단하고 포터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1799년의 일인데 이로부터 약 30년 뒤인 1821년 오늘날 기네스 오리지널의 레시피가 정확하게 정해집니다. 우리가 보통 흑맥주를 스타우트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좀 더 진한 포터를 의미하는 스타우트 포터라는 술에서 출발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혼용이 되고 이제는 보통 스타우트 하면 흑맥주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왔던 기네스도 기네스 스타우트가 아니고 기네스 수페리어 포터였다가 1840년에 기네스 엑스트라 스타우트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흑맥주를 생산하고자 했던 아서 기네스의 생각은 제대로 적중했고 이미 1800년대부터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기네스 하면 술맛도 술맛이지만 마케팅으로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1920년대에는 기네스 is good for you 라는 기네스는 당신에게 좋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앞세워서 기네스를 마시면 힘이 좋아진다, 기력에 좋다 등 뭐 지금은 당연히 불가능한 포스터들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대히트를 치면서 그때 당시 전쟁, 금주법 등으로 어려웠던 시기를 잘 이겨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2004년에 한 연구 논문이 발표됐는데 기네스를 포함한 스타우트 맥주를 마시면 동맥 콜레스테롤 양을 줄여주고 항산화 작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거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자, 이런 마케팅뿐만 아니라 기네스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기네스북이죠. 기네스북이라는 이름이 더욱 익숙하긴 하지만 현재로서 정식 명칭은 기네스 월드 레코드, 우리말로는 기네스 세계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게 맥주 회사 기네스에서 만든 게 맞냐고요? 네, 맞습니다. 1951년 11월에 기네스 양조장 총괄이었던 휴 비버라는 분이 취미로 새 사냥을 나갔는데 여기서 친구들하고 설전이 벌어집니다. 유럽에서 가장 빠른 사냥용 새는 어떤 새일까? 라는 주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확인할 만한 문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사람들이 밤새 토론할 만한 이런 주제를 엮은 책을 내면 반응이 좋을 거고 맥주 홍보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런던 팩트 파인딩 에이전시를 운영 중이던 노리스, 로스 맥워터 쌍둥이 형제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1954년 기네스북의 초판이 발행되고 역시나 히트를 치면서 전 세계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네스라는 이름 역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 각인이 됩니다. 그러다 기네스는 1997년에 그랜드 메트로폴리탄이라는 회사와 합병을
퇴임을 하면서 세계적인 거대 주류 기업인 디아지오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제는 기네스, 조니 워커, 스미노프 등을 소유한 공룡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흑맥주는 어떻게 검은색을 띠게 되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맥주를 만드는 메가에 있는데, 이 메가를 로스팅하면, 그러니까 볶아서 일반 메가와 섞어서 맥주를 만들면 색이 검은 흑맥주가 됩니다. 기네스는 몰트뿐만 아니라 볶은 보리도 사용하는데, 몰트랑 보리랑 뭔 차이 하실 수 있는데, 보리에 싹을 틔운 게 몰트입니다. 이 몰트는 우리말로 엿기름이라고 하고 식혜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여튼 기네스 맥주 특유의 커피 같은 풍미도 보리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휴스라는 사람이 쓴 A Bottle of Guinness Please라는 책을 보면 1983년에 기네스 레시피는 60%의 몰트, 30%의 보리, 10%의 볶은 보리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볶은 보리에서 기네스 특유의 씁쓸한 맛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기네스는 기네스 드래프트와 기네스 엑스트라 스타우트 제품입니다. 자, 먼저 기네스 드래프트를 보면 캔을 딱 따면 하는 강한 소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잔에다가 한 잔 따르면 보통 맥주 거품은 위로 올라가는데 얘는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충 들이부어도 넘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맥주 캔에서 나는 이 딸랑거리는 이 소리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캔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 안에는 위젯이라고 하는 탁구공만한 플라스틱 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기네스 풍미를 만들어줍니다. 1988년에 만들어진 기술인데, 보통의 맥주는 탄산가스가 들어가는 반면에 기네스 드래프트에는 특이하게 질소가스와 탄산가스가 함께 들어갑니다. 맥주를 캔에 담을 때 이 위젯을 넣어주고 맥주를 담고 가스를 넣어주고 닫으면 이 위젯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맥주와 탄산가스가 들어오게 되고 위젯 내부의 압력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캔이 열리면 이 위젯 내부의 가스와 맥주가 순간적으로 분출되면서 이 소리가 나게 되고 미세한 거품이 발생하면서 맥주가 섞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네스 엑스트라 스타우트는 뭐냐? 앞서 말씀드렸던 1821년 기네스 가문에서 정립했던 레시피를 활용해서 만든 기네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레시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에는 질소가스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맥주의 차이는 드래프트에는 질소가스와 탄산가스가 들어가 있고 엑스트라 스타우트에는 탄산가스만 들어가 있다. 그리고 도수도 드래프트는 4.2도, 엑스트라 스타우트는 5도입니다. 한 잔 따라서 맛을 보면서 맛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셔보면 기네스 드래프트는 역시나 설명이 필요 없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쌉쌀하게 넘어갑니다. 배만 안 부르면 계속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네스 엑스트라 스타우트는 아무래도 탄산만 들어가다 보니까 질감 자체는 기네스 드래프트보다는 조금 더 경쾌한 느낌입니다. 마시면 입안에서 톡톡톡 튀는 맛이 느껴집니다. 단맛은 많이 안 느껴지고 쌉쌀하게 넘어갑니다. 느끼한 거랑 마시면 은근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기네스는 이 특유의 부드러운 느낌이 좋아서 드래프트 제품이 조금 더 제 스타일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2022년에 조니 워커는 몇 병이나 팔렸을까요? 전 세계에서 약 2억 9천만 병이 팔렸습니다. 발렌타인은 약 1억 1천만 병, 시바스 리갈은 약 6,600만 병, 더 글렌리벳은 약 2,100만 병이 팔렸습니다. 또 스카치 위스키 협회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매년 16억 병의 스카치 위스키가 수출이 되는데, 이는 매 1초마다 스카치 위스키 53병이 전 세계 180개국에 수출되는 셈이라고 하니까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스키들을 보면 보통 12년 숙성 제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최소 12년이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더 숙성된 원액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 자그마치 12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12년이면 초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제품인데 어떻게 1년에 수억 병씩 전 세계에서 팔릴 수 있는 걸까요? 자, 술 읽는 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싱글 몰트 위스키 중 하나인 더 글렌리벳을 보면 연간 생산 가능한 양이 2,100만 리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병에 700ml 정도로 따지면 약 3천만 병입니다. 서두의 글렌리벳의 2022년 판매량이 2,100만 병이라고 했으니까 증발량을 감안하면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더 글렌리벳의 라이벌인 글렌피딕 증류소의 연간 생산량도 2,100만 리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맥켈란이 1,500만 리터, 발베니가 560만 리터, 조니 워커에 들어가는 그레인 위스키를 만드는 카메론 브릿지 증류소의 경우에는 연간 1억 3,600만 리터입니다. 물론 여기는 앞서 본 맥켈란, 발베니 같은 증류소와 증류기 종류도 다르고 만드는 술의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겁니다. 포인트는 증류소들이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허무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진짜 단순하게 말하자면 엄청난
엄청난 양이 팔리는 것만큼 엄청나게 많이 만드니까 이렇게 도처에 12년 숙성 위스키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스카치 위스키 협회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숙성 중인 오크통이 약 2,200만 개, 약 120억 병 분량의 위스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량 걱정하실 필요 없이 위스키는 넉넉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지갑이죠. 자, 그런데 위스키 사업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여 년 뒤의 수요를 지금 예측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시는 12년 위스키들은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2년에 만들어져서 숙성된 술이란 말이죠. 여러분, 12년 전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위스키 바람이 불지 아셨어요? 이건 정말 그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죠. 또 앞으로 12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위스키를 더 마실까요? 덜 마실까요? 당장 내년의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에 증류소 입장에서는 위스키를 너무 많이 만들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만들어도 안 되는데 정말 수십 년간 꾸준하게 잘 나가는 위스키를 제외하고는 그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때문에 스카치 위스키 업계에 재앙이 한번 왔었는데 바로 1980년대에 일어난 일명 위스키 호수 사건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1970년대까지 스카치 위스키 소비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스카치 위스키 협회의 공식 자료를 살펴봐도 1951년부터 1970년대까지 위스키 원액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 미국으로의 수출도 잘 되고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부터 조금씩 미국에서 스카치 위스키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조짐이 보였다고 합니다. 업계 투자자들이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증류소에서 수요를 너무 희망적으로 예측하는 통에 계속해서 생산을 늘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봐도 1974년, 1979년에 근 50년간의 생산량 중 피크를 찍습니다. 그러다 오일 쇼크, 즉 석유 파동이 터지면서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인플레이션을 맞이합니다. 세계 경제는 급격하게 쪼그라들었고 위스키는 잔뜩 만들어놨는데 수요는 유례 없이 아래로 곤두박질을 칩니다. 주요 수출국이던 미국에서조차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위스키를 마시지 않고 보드카, 진을 넣은 칵테일을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스키는 돈 많은 아저씨의 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1980년부터 위스키 생산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1980년 후반까지 유례없는 불황을 겪습니다. 이때 문을 닫은 증류소만 2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웠던 것은 아시겠지만 오일 쇼크는 1차, 2차 두 번이 있었습니다. 1973년과 1979년경인데요. 1차 오일 쇼크 때도 당연히 경제 위기가 왔고 역시나 스카치 위스키 생산량도 잠깐 주춤합니다. 이때 좀 조절을 했으면 좋은데 다시 급격하게 생산량을 올리다가 두 번째 터진 오일 쇼크 때 큰 타격을 받으면서 업계에 큰 침체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때 당시의 위스키 시장의 대부분은 싱글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섞은 블렌디드 위스키였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침체에 돌입한 업계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독자적인 제품들을 내놓는데 그게 바로 싱글 몰트 위스키들입니다. 그 전까지 싱글 몰트 시장은 매우 작은 시장이었는데 오히려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싱글 몰트 제품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 싱글 몰트 시장은 유례없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위스키의 주요 판매는 블렌디드 비중이 높지만 싱글 몰트 시장도 연평균 8%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스카치 위스키의 침체가 지금의 싱글 몰트 애호가들에게는 어쩌면 도움이 됐을 만한 일이겠네요. 자, 여튼 2017년도 생산량까지 작성된 자료를 보면 위스키 생산량은 다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10년 숙성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인 위스키 유행이 2021년, 2022년 이 정도 부근에 왔으니까 10년 전인 2011년경에 생산량을 늘린 건 좋은 선택이었던 건 맞는 건 같습니다만 제가 요즘에 피부로 느끼기에는 위스키 광풍이 좀 잠잠해진 것 같아요. 가격도 좀 내려왔고 안 보이던 재고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세계적으로 경제도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데 2017년경에 가장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1970년대, 80년대 미국에서 위스키 대신 보드카가 유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스카치 위스키만의 위기가 아니라 미국의 위스키인 버번 위스키 업계에도 대재앙이 찾아온 겁니다. 스카치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싱글 몰트를 내놓았던 것처럼 버번 업계에서도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중 마케팅 수단으로 생각해낸 게 싱글 배럴 위스키입니다.
보통 위스키를 병에 담을 때는 수많은 오크통에 술을 섞어서 담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수많은 오크통 중에 아주 맛이 좋은 오크통 하나만 골라서 거기에 술만을 따로 병에 담아서 싱글 배럴 위스키로 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카치 위스키는 보통 10년, 12년 이런 술들이 많고 더 가면 20년, 30년 숙성 술들도 있는데 국내에 보이는 버번 위스키는 대부분 4에서 8년 사이의 제품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버번에는 숙성 연수 표시는 없는데요 하시면 앞에 스트레이트 버번이라고 쓰여져 있고 별다른 숙성 연수 표시가 없으면 4년 이상 된 버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버번은 왜 스카치에 비해서 숙성을 짧게 가져갈까요? 위스키 마스터 클래스라는 책에 따르면 우선 버번은 새 오크통을 사용합니다. 스카치는 한 번 또는 그 이상 사용했던 오크통을 주로 사용합니다. 오크통이 위스키를 쭉 빨아들이고 뱉어내는 정도가 아무래도 다르겠죠. 같은 기간이라면 새 오크통에 숙성된 위스키가 맛도, 향도, 색도 더 진할 겁니다. 그리고 버번을 주로 만드는 지역은 미국의 켄터키주입니다. 켄터키주는 여름에 최고 30도 정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오크통 저장고 맨 꼭대기에서 이 열기를 그대로 받는 상태로 만약에 한 40년간 두게 되면 전부 증발돼서 어둡고 탄 냄새만 나는 술이 될 거라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참고로 스코틀랜드는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20도를 안 넘어가기 때문에 습하고 선선한 기후 덕분에 장기 숙성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장기 숙성이 무조건 좋다, 아니다를 떠나서 버번 위스키는 스카치에 비해 숙성이 짧은 이유가 오크통과 기후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12년 숙성 위스키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는지 궁금증을 찾다가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소 허무하지만 또는 당연한 소리겠지만 12년 전에 정말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실 수 있다. 다만 이런 장기적인 수요 예측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은 또 어떻게 될지, 위스키가 계속 성장할지 아니면 예전처럼 주춤하는 시기가 또 올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백주, 우리는 주로 고량주라고 부르죠. 연태군양, 이과두주 같은 술들이 가장 보편적이고 중국 술 좀 좋아하신다고 하면 오량액, 수정방, 마오타이, 노주노교 같은 술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중국 백주에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종류를 구분 짓는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이 향으로 구분을 짓는 건데 술이 가지고 있는 향을 기준으로 장향, 청향, 농향, 미향 등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장향의 대표적인 술은 귀주모테, 즉 이 마오타이이고 농향의 술 중에 대표적인 게 오량액, 노주노교, 수정방 등이 있습니다. 농향형의 술들 중에 들어본 술들이 많죠. 실제로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고량주 중 많은 술들이 이 농향형 백주입니다. 술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르겠지만 이 농향형 백주의 가장 큰 특징이 파인애플 같은 향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는 보기 편하게 고량주에 파인애플 향이 나는 이유라고 썼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농향형 백주에서 파인애플 향이 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럼 왜 이런 농향형 술에는 파인애플 향이 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인애플 향료를 타는 걸까요? 그런 거라면 영상을 만들지도 않았겠죠. 이거 은근 재밌습니다. 술 읽는 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영상은 여러 양조 및 향미 관련된 책과 중국 백주에 대한 논문들을 근거로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친숙한 막걸리로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발효제인 누룩을 만들어야 합니다. 밀이나 보리를 잘 뭉친 다음에 초제를 덮거나 공기 중에 두게 되면 이 위로 곰팡이와 효모가 내려앉게 되고 이걸 잘 건조를 시키면 누룩이 완성이 되는데 이 누룩 속에 이제 술을 만들 때 필요한 효소와 효모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쌀을 잘 익혀서 물과 누룩을 섞어주면 누룩 속의 효소가 쌀의 전분을 당분으로 분해시키고 이 당분을 효모가 먹고 증식을 하거나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술이 만들어지면 전통적으로 여기에 용수라는 일종의 대나무 필터를 받고 맑은 술이 고이면 이걸 떠낸 게 청주, 청주를 다 떠내고 남은 술을 짜내면 탁주, 이 탁주에 물을 타서 걸러 마시면 막걸리가 되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막걸리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청주를 떠내지 않고 그냥 만들어진 원주 자체에 물을 타고 감미료를 섞어서 막걸리로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알려진 술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많이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 효모가 발효를 하는 과정에서 술에 독특한 향미를 부여하는 부가적인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실제 술을 구성하는 성분은 대부분 물과 에탄올이고 다른 성분들은 2%도 채 안 되는데 이 2%도 안 되는 성분들의 차이로 술마다 각각 다른 맛과
맛과 향을 내는 것입니다. 그 성분에는 고급 알코올류, 에스터류, 지방산류, 황화합물류 등이 있습니다. 이 황화합물은 소량의 경우에는 술에 깊은 풍미를 줄 수도 있지만 이게 많을 경우에는 계란 구린내 같은 불쾌한 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스키 증류기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구리 증류기로 되어 있는데요. 구리가 황을 흡착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술의 향미를 좋게 해줍니다. 위스키의 향기 성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그건 영상을 또 하나 만들기로 하고요. 자, 여튼 술에 주로 꽃향과 과실향을 부여하는 성분에는 에스터류가 있는데 백주에서 파인애플 향이 나는 이유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에틸 헥사노네이트 또는 카프로산 에틸이라 불리는 에스터 성분이 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카프로산 에틸의 가장 큰 특징은 사과향 또는 파인애플 향이 나는 것인데, 그러면 백주에 이 카프로산 에틸 같은 향기 성분을 인위적으로 넣어서 파인애플 향이 나는 거냐 하면 물론 그렇게 하는 업체들도 있겠죠. 아주 저가형 백주의 경우에는 초록병 소주 만들듯이 주정에 물 타서 인공 향료를 넣어서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진짜 자연적으로 발효에 의해서 파인애플 향을 구현하는 이름난 술들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주정에 향료를 넣은 농향형 백주와 자연적으로 발효한 농향형 백주를 어떻게 구별하냐 하면 중국의 국가 표준이 있습니다. 술 박스나 술 병에 GB/T 10781.1이라고 되어 있으면 곡물 원재료를 사용해서 전통 발효법인 고태법으로 발효, 증류를 하고 인위적인 알코올이나 향료, 색소, 감미료를 넣지 않은 농향형 백주라는 뜻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농향형 백주의 경우 카프로산의 농도를 측정해서 어느 기준에 부합해야 농향형 백주로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농향형 백주에서 카프로산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곡물로만 만든 술을 한 30% 정도만 넣고 나머지는 주정과 향료를 넣은 술의 분류 코드는 GB/T 20822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높아심을 말씀드리지만 여기 제가 트레이더스에서 구입한 연태군향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GB/T 10781.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표시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발효시킨 주정이나 향료를 넣지 않은 농향형 백주라는 뜻입니다. 반면 대표적인 농향형 백주인 노주노교 특곡의 경우에는 GB/T 22045라고 되어 있고, 또 오량액이나 서봉주 같은 술들도 분류 코드가 다 각각 다릅니다. 이 술들은 워낙에 명주로 이름이 나서 나라에서 지리적 표시제를 시행해서 분류 코드가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10781.1 코드가 아니라고 무조건 뭐 나쁜 술이다 이게 아니고 술마다 분류 코드가 다르니까 참고하시고요. 혹여나 잘 모르는 백주를 만났는데 10781.1 코드가 있으면 그래도 향료나 주정이 들어간 술은 아니구나 라고 알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전통적인 농향형 백주에서 파인애플 향이 나는 이유는 카프로산 에틸이라는 에스터계의 성분 때문이란 걸 알았는데, 이 카프로산 에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백주를 만드는 아주 독특한 양조법에 있습니다. 위스키를 만들던, 증류식 소주를 만들던, 일본의 청주를 만들던 대부분의 술은 원재료와 발효제 그리고 물을 섞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술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큰 통에 액체가 찰랑거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백주는 정말 특이하게 술을 만들 때 물을 넣지 않습니다. 재료를 쪄서 누룩과 함께 섞어주고 이걸 니교라고 불리우는 진흙 구덩이에다가 넣고 그 위를 진흙으로 덮습니다. 이 상태로 발효를 시킨 다음에 술을 증류할 때도 물을 섞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가열해서 증류주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숙성해서 나오는 게 백주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고태법이라고 하는데 전통적인 중국의 명주들은 대부분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진흙 속에 존재하는 여러 미생물들에 의해서 술이 발효될 때 수많은 성분들이 만들어지고 이 성분들로 인해서 술에 독특한 개성이 부여되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술 맛이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마오타이를 대량으로 양산하기 위해서 생산 공장을 따로 지으려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도저히 마오타이 지역에서의 그 고유의 술 맛이 나지 않아서 결국 포기했다는 썰도 있을 만큼 이 니교에 사용되는 토양이 중국 백주에는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진흙 속에 수많은 미생물들 중에 클로스트리디움 클로이베리라는 박테리아가 있는데 술의 발효 과정 중에 이 박테리아와 에탄올, 젖산에 의해서 아까 이야기한 카프로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클로스트리디움 클로이베리라는 박테리아는 혐기성 박테리아입니다. 즉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로 진흙이나 강의 밑바닥에서 발견되는데, 중국 백주는 물을 넣지 않고 진흙을 덮어서 산소를 완전히 차단하는 고태법을 사용하고, 이러한 독특한 발효법 때문에 클로스트리디움 클로이베리 박테리아가 술의 발효 과정에 관여해서 카프로산이 만들어지고, 카프로산이 술 속의 알코올류와 결합해서 카프로산 에틸이 만들어지는데, 이 카프로산 에틸로 인해 백주에서 파인애플 향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스키는 잘 몰라도 조니 워커는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술인데 드링크 인터내셔널이라는 주류 전문 매체에서 매년 가장 많이 팔린 증류주 순위를 내놓는데 스카치 위스키 중 가장 많이 팔린 위스키가 바로 조니 워커입니다. 오늘은 조니 워커를 마셔보면서 맛이 어떻게 다르고 조니 워커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조니 워커의 정규 라인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조니 워커 레드, 블랙, 더블 블랙, 그린, 골드 리저브, 조니 워커 18년, 조니 워커 블루 라벨 이 순서로 비싸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조니 워커 레드 라벨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조니 워커는요, 사람 이름인데요. 창립자 존 워커의 이름을 사용한 제품명입니다. 1819년 존 워커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물려받은 농장을 팔고 그 돈으로 식료품점을 열게 됩니다. 이때가 1820년이고 그의 나이 겨우 14살에서 15살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병에 보면 1820년에 설립되었다고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블렌디드, 즉 뭔가 섞였다는 뜻입니다. 위스키 중에 메가 100%로 만든 위스키를 몰트 위스키, 메가는 조금 들어가고 밀, 옥수수, 호밀 등의 곡물로 만든 위스키를 그레인 위스키라고 합니다. 이 두 위스키를 섞은 위스키를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하는데요. 조니 워커의 역사는 이 블렌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장사 수완이 좋았던 존 워커는 그때 당시 품질이 들쭉날쭉했던 싱글 몰트 위스키들에 대한 손님들의 불만을 잘 읽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글렌리베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카치 위스키가 정식적으로 합법화가 된 건 1823년이고 존 워커가 위스키를 팔기 시작한 것도 이쯤이니까 이때 당시에는 산업 초창기라 아무래도 품질이 불안정했던 거죠. 그래서 식료품점에서 이 몰트 위스키들을 섞어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장에 제대로 먹혀들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1860년에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섞어서 판매할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존 워커의 아들인 알렉산더 워커가 1867년에 조니 워커의 첫 정식 제품인 올드 하이랜드 위스키를 출시합니다. 그리고 1909년 알렉산더 워커의 아들인 알렉산더 2세가 지금도 활용되고 있는 컬러 라벨을 도입합니다. 기존에 생산되던 올드 하이랜드 위스키 세 종류가 화이트 라벨, 레드 라벨, 블랙 라벨로 바뀌게 됩니다. 화이트 라벨은 단종이 됐고 지금은 레드 라벨이 조니 워커 라인업 중 가장 엔트리급 라인입니다. 이마트에서 700ml에 27,800원입니다. 이 조니 워커 레드 라벨은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이 즐겨 마셨기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주로 아침에 조니 워커 레드에 탄산수를 섞어서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볼을 그때부터 즐겼던 맛잘알인 거죠. 자, 맛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느끼기에 가장 특징적인 향은 약간 꽃향 같은 게 느껴집니다. 저한테는 오크향보다는 오크통에 넣기 전 화이트 스피릿이라고 하는 순 증류주의 향이 느껴집니다. 가끔 소주에서도 조니 워커 레드와 비슷한 꽃향이 나는 술이 있습니다. 근데 알코올 기운이 좀 강해서 향을 제대로 맡기가 힘듭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는 위스키에 미지근한 물을 살짝 섞는 편입니다. 확실히 향을 맡기가 한결 수월해졌고 스모키한 향이 더 느껴지고 사과 계열의 과실향도 느껴집니다. 술을 다시 따라서 맛을 보면 알코올이 좀 맵긴 해도 과실향도 살짝 있고 담배째 같은 스모키함도 있습니다. 많이 달진 않습니다. 하이볼용 가성비 위스키로 많이 추천이 되는데 하이볼 타기에 괜찮은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니 워커 블랙입니다. 조니 워커 블랙은 가성비 위스키의 정수를 보여주는 위스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니트로 마셔도 좋고 하이볼로 즐기기도 좋은 위스키입니다. 물론 하이볼로 만들었을 때는 특유의 스모키함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자, 돌고 돌아 조니 워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블렌디드 위스키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여러 술을 일정한 비율로 섞기 때문에 항상 품질이 일정하고 맛도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 다만 뭔가 특징적으로 뚜렷한 향을 콕 집어내기는 좀 힘듭니다. 그럼에도 저렴한 가격에 두루두루 즐기기 좋은 위스키가 이 조니 워커 블랙 라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병을 보시면 레드 라벨과 가장 눈에 띄게 다른 건 바로 숙성 연수 표시입니다. 레드 라벨은 숙성 연수를 표시하지 않은 나스 제품이고 블랙 라벨은 12년 숙성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술이 전부 12년 숙성 위스키로만 섞인 건 아니고 최소 숙성 연수가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12년 된 위스키와 그 이상 숙성된 위스키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숙성 연도가 가장 적은 12년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이마트에서 700ml에 47,800원입니다. 한 잔 따라서 맛을 보겠습니다. 향에 알코올감이 있긴 한데 레드 라벨만큼 코를 찌르진 않습니다. 약간 흑향도 살짝 느껴지는데 알코올 기운 때문인지 특징적인 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맛을 보면 단맛은 많이 느껴지지 않고 사과 계열의 과시량도 느껴지다가 끝에서 스모키한 여운이 느껴집니다. 하이볼로 드시면 이 스모키한 느낌을 더욱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스모키함이 조금 더 진한데 오픈한 지 조금 지난 술이라서 스모키함은 좀 가라앉고 과실의 풍미가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니트로 마시기에도 가격 대비 정말 훌륭한 맛입니다. 왜 조니 블랙의 가성비가 좋은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니 워커 더블 블랙입니다. 조니 워커 블랙하고 차이는 스모키함이 좀 더 강조됐다는 것인데요. 조니 워커는 40여 종의 원주를 섞어서 만든다고 알려져 있는데 더블 블랙은 스모키한 탈리스커나 쿠릴라 위스키를 더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블랙보다 더 진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마트에서 700ml에 56,800원에 구입했습니다. 뭔가 병부터 남자 느낌이 뿜뿜합니다. 보면 조니 워커 병들은 모두 네모 각진 모습에 라벨이 삐뚤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게 1867년에 조니 워커의 아들 알렉산더 워커가 상자에 술을 더 많이 싣기 위해서 병을 네모 모양으로 바꾸고 라벨도 소비자들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기울여서 붙였다고 합니다. 자료마다 이 각도가 24도다, 20도다 말이 다른데 조니 워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20도라고 되어 있고 제가 스마트폰 각도기로 측정을 해봐도 20도가 나옵니다. 자, 더블 블랙 제품은 블랙과는 다르게 숙성 연수가 표시되지 않은 라스 제품입니다. 자, 이제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향은 블랙보다는 맡기 편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스모키하거나 가죽향 같은 게 진하진 않고 오히려 블랙보다는 레드에서 조금 더 진해진 느낌입니다. 근데 물을 좀 타보면 확실히 가죽향이나 스모키함이 살아납니다. 맛을 보면 향에서보다도 더 확실하게 스모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을 조금 타서 드셔보시면 과시량도 느껴지면서 태운 삼겹살을 먹은 듯한 스모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입에 조금 미끄덩한 질감이 특징적이고 블랙 라벨보다는 과실의 산미는 줄고 좀 더 묵직한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스모키한 위스키를 좋아하신다면 56,800원의 가격이라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만원 정도 더 주고 그냥 탈리스커 10년을 즐기는 것도 좋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니 워커 그린 라벨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워낙 높은 인기로 구하기가 힘들어서 면세점용인 아일랜드 그린을 가져와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린 라벨과 아일랜드 그린은 맛이 꽤 다릅니다. 조니 워커 그린에서 스모키하고 요오드 같은 피트 향이 더 느껴지는 술이 아일랜드 그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위스키들도 다릅니다. 블렌디드 위스키에 특징을 부여하는 중용 위스키들을 키 몰트라고 부르는데 조니 워커 그린 라벨은 탈리스커, 쿠릴라, 크라겐모어, 링크 이 네 가지가 키몰트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아일랜드 그린은 쿠릴라, 클라인 엘리시, 글렌킨치, 카듀 이 네 개가 키몰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라벨은 모두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100% 메가로만 만든 몰트 위스키들을 섞은 위스키입니다. 조니 워커의 다른 라인업들은 모두 블렌디드 위스키인 반면에 그린 라벨 시리즈만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입니다. 그린 라벨은 700ml에 7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가격 대비 맛이 좋아서 정말 구하기 너무 힘들어졌고 높은 인기로 인해서 10만원대에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 솔직히 웃돈 주고 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린 라벨은 15년 숙성 연수가 표시되어 있고 아일랜드 그린은 숙성 연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나스 제품입니다. 한 잔 따라서 맛을 보면요 요오드 같은 향이 느껴집니다. 피트 향도 제법 느껴지는데 엄청 강한 정도는 아닙니다. 코를 찌르는 알코올 느낌도 많이 없고 잘 맡으면 달짝지근한 향도 느껴지고 물을 살짝 타면 향이 더 좋아집니다. 짭짤한 맛에 입안에 과실 산미도 돌고 여운도 스모키하게 끝나고 여운이 꽤 오래 남습니다. 특유의 짭짤하고 끝맛에서 느껴지는 요오드 향 때문에 호불호는 있겠지만 1리터의 큰 용량으로 묵혀두고 먹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정로한 요오드 같은 피트 향이 익숙치 않은 분들이라면 먼저 더 저렴한 피트 위스키들로 경험을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니 워커 골드 리저브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이마트에서 구입할 만한 위스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750ml를 69,800원에 할인 중인데 트레이더스 가격보다 더 저렴합니다. 저는 촬영 스케줄 때문에 급해서 어느 바틀샵에서 9만원에 구입했는데 이마트에서 69,800원에 파는 걸 보고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속이 좀 쓰린데 여튼 이마트에서 요즘 꽤 좋은 가격에 판매 중입니다. 자, 형님들 중에는 1995년에 출시한 조니 워커 골드 15년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술은 지금 조니 워커 18년으로 이어지고 있고 조니 워커 골드 리저브는 기존 골드와는 다른 술입니다. 조니 워커 그린보다 약간 높은 급으로 나온 제품인데 그린이 쉽게 품절돼 버리고 가격이 상승한 요즘 상황에서 골드 리저브가 7만원 미만대라면 충분히 구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코를 박아도 알코올감이 엄청 강하진 않고 화사한 향기가 느껴집니다. 특히 물을 조금 타면 이 꽃향 같은 화사한 향기가 확 살아납니다. 알코올감이 코를 살짝 치긴 하는데 방금 오픈한 위스키임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물을 살짝 타고 입안에 계속 머금고 있으면 코 안쪽까지 향
향긋함이 쫙 퍼집니다. 단맛도 많이 없고 스모키함도 거의 없고 무난합니다. 물을 안 타고 마시니까 오히려 엄청 심심한 느낌이에요. 이 술은 물을 살짝 타서 입안에 오래 머금으면서 즐기면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을 타니까 향이 살아나서 하이볼을 만들어 봤는데 이거 꽤 괜찮습니다. 7만원 미만의 위스키로 니트도 무난하게 마시고 하이볼로도 맛있게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니워커 블루라벨입니다. 이 술은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고급 술의 대명사처럼 국내에서 매우 유명한 위스키입니다. 보면 블루라벨은 조니워커의 상징인 이 스트라이딩맨이 잘 안 보입니다. 대신 병마다 고유 번호가 있고 스트라이딩맨은 옆에 살짝 빠져 있습니다. 이 스트라이딩맨은 1900년대 초반에 만화가 톰 브라운이 만든 캐릭터입니다. 조니워커의 관리자 중 한 명과의 식사 자리에서 메뉴판을 뒤집어서 그린 이 스트라이딩맨이 정식적으로 조니워커의 로고에 선정이 됩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조니워커 광고에 쓰여졌고 지금은 걷는 방향이 바뀌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걷고 있는 스트라이딩맨을 조니워커 병마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500ml 제품으로 마셔보겠습니다. 700ml 제품 가격은 면세점에서는 20만원대, 대형마트나 일반 매장에서는 30만원대로 판매 중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현지에서 인터넷으로도 위스키 구입이 가능하고 블루라벨 750ml 가격이 18만원입니다. 국내 위스키 가격 생각할 때마다 진짜 속상합니다. 자, 블루라벨도 숙성 연수가 표시되지 않은 나스 제품인데 60년 된 원액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벌써 향부터 다릅니다. 이게 따로 마실 땐 잘 모를 수 있는데 저렴한 술들과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마시면 왜 비싼 게 비싼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풀향도 있고 달짝지근한 향도 있고 물을 살짝 타보니까 사과 같은 과실향이 터집니다. 맛을 보면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혀져 있고 적당한 산미에 알코올감은 거의 없고 스모키함도 은은히 여운으로 느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맛있다 라는 표현이 절로 나오는 위스키인 것 같고 그래서 선물용으로도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 이번에 확실히 느낀 게 최소한 저한테만큼은 조니워커 시리즈는 물을 살짝 탄 다음에 입안에서 오물오물 씹으면서 마시는 게 향을 더 폭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루라벨을 이렇게 마시니까 입안에 위스키 풍미가 가득 퍼지는 게 정말 좋습니다. 확실히 밸런스가 너무 잘 잡힌 술인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아직 조니워커를 한 번도 안 드셔보셨거나 가성비 좋은 술을 찾는다 하시면 조니워커 블랙을 권해드리고요. 블랙은 마셔봤고 다른 걸 마셔보자 하신다면 현 시점에서 세일하고 있는 골드 리저브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가격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두루두루 즐길 수 있는 맛있는 걸 찾으신다면 역시 블루라벨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추석이나 설날 차례상에 많이 사용되는 이 백화수복. 이 술의 역사가 거의 80년이나 됐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명절 때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술인데요. 이 술은 1945년 광복 직후에 설립된 백화양조에서 처음 만든 술인데 지금은 이 백화양조는 사라지고 없는 회사입니다. 오늘은 이 백화양조와 백화수복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78년 4월 8일에 백화양조에 엄청난 타격을 준 사건이 발생하는데 백화양조 양조장의 술통에서 여고생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백화양조 계열사의 사장 아들인 강모군이 당시 사귀던 김모 양과 사건 당일 백화양조 앞을 지나다가 경비원이 없는 틈을 타서 실험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강모군은 김양의 남자 관계를 추궁했고 김양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려고 옷을 모두 벗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김양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실신을 했고 당황한 김군은 김양이 사망한 줄 알고 김양을 그대로 술통에 밀어서 빠뜨렸고 결국 김양은 익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김군은 1978년 4월 26일에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때 우리나라 최초로 거짓말 탐지기가 수사에 도입이 되었고 결국 김군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조금 황당한 건 사람을 죽였고 법원에서도 살인죄를 적용했는데 고작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입니다. 조금 이상하긴 하죠. 김양이 결백을 주장하겠다고 갑자기 옷을 벗은 것도 그렇고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실신한 것도 그렇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맥박은 뛰었을 텐데 사람을 그대로 술통에 집어넣었다는 거 그러고도 징역 3년밖에 선고받지 않았다는 점 등이 말입니다. 이때 당시 백화양조가 청주, 위스키 등을 연속 히트치면서 상당한 전성기를 구가했다는 점 그런 대형 회사의 계열사 사장 아들이니까 돈으로 형량을 줄인 게 아니냐 하는 등의 의심도 남았다고 합니다. 뭐 진실은 사건 당사자들만이 아는 거겠죠. 어쨌든 술 회사의 술통에서 사람 시신이 나왔다고 하니까 기업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안 좋아졌겠죠. 이 사건과 더불어서 백화양조는 소주를 만드는 원료인 주정 배정권을 매각하면서 급격히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나라에서 주정을 배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했었는데 위스키 사업 확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주정 배정권을 매각한 것입니다. 즉
소주는 포기하고 위스키에 집중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니 왜 그 노다지 같은 소주를 포기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막걸리의 점유율이 80%에 가까울 정도로 국민 술은 막걸리였고 희석식 소주는 작은 시장이었습니다. 또 백화양조는 이때 당시 베리나인 골드라는 위스키를 히트시키면서 위스키에서 가능성을 봤고 또 여기에 시설 확충 및 홍보에 들어가는 자금이 많아서 재무구조 개편을 위해서 소주를 포기했는데 1979년에 제2차 오일 쇼크가 오면서 값싸게 취할 수 있는 희석식 소주의 점유율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탁주와 약주, 청주 및 위스키의 점유율은 계속 감소하니까 소주 사업을 축소시켰던 백화양조에게 위기가 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쟁사인 오비시그램에서 출시한 위스키 패스포트가 대히트를 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던 백화양조는 결국 1985년 12월 두산에 인수됩니다. 1985년 기준으로 인수대금 49억 원과 백화양조와 베리나인의 부채 500억 원 그리고 종업원 800명을 인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백화양조가 얼마나 큰 회사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백화양조의 역사는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5년 일본인 니시하라가 충남 논산에 조선 주조를 설립하고 조화라는 청주를 출시했는데 이게 반응이 좋아서 군산에 제2공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다 광복이 되고 일본인들이 설립한 회사 및 재산은 미군정에 귀속이 됩니다. 이때 당시 조선 주조의 판매 책임자로 있던 강정준 씨가 조선 주조의 군산 공장 책임자로 선정이 되어서 이 시설을 토대로 1945년 조선양조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청주를 생산합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지고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에 대부분의 양조장은 술 생산을 하지 못할 때 그나마 조선양조는 피해가 적어서 술 생산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선양조의 청주, 조화는 군산뿐만 아니라 대전, 대구, 부산 등으로 상당히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1951년 미군정 소유였던 조선양조를 정부로부터 적산 불화 받으면서 완전한 소유권을 얻게 되고 1952년에는 회사 이름을 대한양조로 변경, 1953년에는 청주조화를 백화라는 이름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다 1960년대 들어서 주류세도 급격히 인상되고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쌀로 술을 만드는 것이 제한이 되자 저렴한 주정을 주 원료로 하는 합성 청주라는 술들이 등장합니다. 그 반대급부로 차별화를 위해서 대한양조에서는 쌀을 많이 사용해서 만드는 프리미엄 제품인 수복표 백화를 출시합니다. 이게 지금의 백화수복으로 불리게 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 백화수복이 제대로 히트를 치면서 1967년 회사 이름을 대한양조에서 백화양조로 변경합니다. 이게 워낙 인기가 좋아서 짝퉁 청주까지 판을 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백화양조는 백화소주와 같은 희석식 소주, 조지 드레이크, 베리나인 등과 같은 위스키도 출시하게 됩니다. 심지어 백화양조는 위스키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1976년에 고창에 임야 60만 평도 매입하고 1980년대 말까지 몰트 위스키 국산화 시설을 완비하는 조건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위스키 제조 면허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1977년에는 조지 드레이크가 위스키의 기준인 위스키 원액 함량 20%를 충족하지 못한 위스키 함량 19%의 기타 제재주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에 위스키라고 표시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탈세 혐의로 조사도 받고 조지 드레이크의 생산도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계열사 사장 아들의 살인사건, 주정 배정권을 매각하고 여기에 위스키 시장이 악화되는 등으로 기업의 적자폭이 커지자 두산그룹에 매각이 되면서 백화양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후에는 두산주류가 롯데주류에 인수가 됩니다. 백화양조는 결국 지금의 롯데칠성이 주인이 되어서 현재까지 백화수복과 청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화수복과 같은 차례주 이야기가 나오면 청주는 뭐고 정종은 뭔지, 두 개가 다른 술인 건지, 정종이 우리나라 전통주인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청주라는 술이 우리 선조들이 빚던 우리나라 전통의 술이냐라고 하면 맞습니다. 청주라는 술이 일본 사람들이 빚던 일본의 전통 술이냐 하면 그것도 맞습니다. 그럼 지금 국내에서 청주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술들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내려오던 전통 술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뭔 소린지 좀 천천히 말씀드려볼게요. 예로부터 쌀로 빚은 맑은 술을 우리 선조들은 청주라고 했고 일본 사람들도 청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방식이 꽤 다릅니다. 우리나라 청주는 쌀에 이 누룩을 넣고 만듭니다. 일본식 청주는 쌀에 이 황국을 뿌려서 만듭니다. 누룩은 더운 여름에 밀을 뭉쳐서 초제와 함께 두면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곰팡이와 효모들이 내려앉습니다. 술에 존재하는 향기 성분들은 대부분 이 효모와 곰팡이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누룩으로 만든 우리나라 술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채로운 향이 납니다.
단점으로는 누룩을 잘못 띄우면 쿰쿰한 향이 술에 남아있게 됩니다. 여튼 이렇게 쌀, 물, 누룩을 섞어서 술을 만들고 용수라는 일종의 대나무 필터를 박아서 맑은 술을 떠내면 이 술을 청주라고 불렀습니다. 고문원에도 청주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반면 일본의 방식은 황국균이라는 곰팡이만 따로 배양을 해서 이렇게 쌀 위에 뿌립니다. 이걸 일본말로 코지라고 하고 우리는 입국이라고 부릅니다. 코지는 일본에서는 사케, 간장, 된장 등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이 코지에 물과 효모를 넣고 술을 만듭니다. 코지는 단일균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품질로 만들기가 쉽고 술 맛이 깔끔한 게 특징입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맛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차별화하는 방법으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쌀을 깎는 도정률과 효모 연구에 매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여튼 이렇게 만든 맑은 술을 청주, 일본말로 세이슈라고 부르고 일본의 술이라고 해서 니온슈, 즉 일본주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에서는 이 술을 사케라고 하는 것이죠. 정종은 유명한 사케 브랜드 중 하나였는데 이게 고착화되면서 흔히 차례주를 쓰는 일본식 청주를 우리나라에서는 정종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케, 청주, 쉐이슈, 니온슈, 정종은 모두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일제강점기 때 주세법이 시행되면서 시작됩니다. 일제가 자신들의 주세법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자신들의 청주와 조선의 청주를 구별하기 위해 조선에서 누룩으로 만든 청주는 약주라고 이름을 짓고 자신들의 청주는 그대로 청주로 부르게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맑은 술을 만들 때 누룩을 1% 미만으로 사용하면 청주, 누룩을 1% 이상 사용하면 약주로 분류가 됩니다. 법이 이러니까 예를 들어 국내의 한 양조장에서 조선시대 고문원에 기록된 청주 만드는 방법 그대로 쌀, 물, 누룩으로 술을 만들어도 청주라고 이름 붙이면 법 위반입니다. 술 이름이나 홍보에 전통 방식의 청주라고 이름 붙일 수 없고 반드시 약주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겁니다. 약재는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누룩을 썼다는 이유로 약주라고 이름 붙여야 하고 제품명에 약주라고 하면 약재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 선입견이 생기니까 청주라고는 하고는 싶은데 법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해놓으니까 맑은 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렵게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 주세법상 청주라고 이름 붙여진 술 중에 입국을 사용한 술은 사실상 일본에서 사케를 만드는 방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만드는 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주가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방식과 유사해서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은 이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막걸리와 소주는 기본이고 시중에 많은 간장, 고추장, 된장, 맛술 등을 만들 때도 입국 또는 종국이 사용됩니다. 다만 최소한 전통 방식인 누룩으로 만든 술도 청주라는 이름을 쓰게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경주 교동법주 같은 술을 보면 식품 유형이 약주라고 되어 있고 재료에는 찹쌀과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류를 구매하실 때 뒷 라벨에 약주라고 쓰여져 있어도 원 재료명에 약재가 없다면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누룩으로 빚은 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백화양주와 백화수복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 청주, 약주, 정종, 사케 등의 용어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마오타이라는 술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굉장히 비싼 중국 술로 유명한데요. 현재 데일리샷 기준으로 귀주 마오타이 제품이 78만 원입니다. 올해 주류박람회에 갔을 때 공식 수입사에서 판매하고 있던 제품은 80만 원이었습니다. 사실 이 가격은 중국 내에서도 매년 오르고 있는데요. 2017년 한 기사에 따르면 비천 마오타이 한 병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1299위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2499위안, 한화로 약 46만 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마오타이 제조장 현지에서 구입하면 25만 원 수준인데 이걸 인터넷으로 되팔면 2배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조장 앞에서 이 술을 구매하려는 중개상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마오타이는 중국 내에서 명품 술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선물용 또는 뇌물용으로 이 마오타이가 많이 쓰이는 건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말까지 있다고 합니다. 마오타이를 사는 사람은 마오타이를 마시지 못하고 마오타이를 마시는 사람은 마오타이를 사지 않는다. 그래서 마오타이는 이미 하나의 단순한 술이라기보다는 중국 내에서 명품 반열에 올라섰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마오타이를 만드는 귀주 모태주의 시가총액이요 2조 6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480조 원이 넘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99조 원입니다. 술 만드는 회사가 첨단 반도체 회사보다도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귀주 모태는 조니워커를 만드는 디아지오, 버드와이저, 호가든을 만드는 에나이저부시 인베브 같은 굵직한 글로벌 기업들을 제치고 전 세계 주류 회사 중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습니다. 심지어 코카콜라보다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그럼 마오타이는 왜 비싸고 주류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을 수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마오타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귀주 모태, 즉
구이저우 마오타이는 중국의 구이저우 성의 마오타이진이라는 마을에서 만든다고 해서 마오타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술입니다. 자, 여기서 중국의 단오절 시즌인 음력 5월 5일경부터 누룩을 만드는 것으로 마오타이를 만드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마오타이는 대표적인 장향형 백주인데 간장이나 된장의 그 장이랑 똑같은 한자거든요. 향과 맛이 진한 것이 특징인 술입니다. 장향형 백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띄운 고온 대국이라는 누룩을 사용합니다. 누룩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3에서 5개월 정도가 소요되고요. 누룩을 다 띄웠으면 이제 술을 만드는데 일단 수수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적셔주고 이걸 잘 쪄줍니다. 이걸 식힌 후에 누룩과 함께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따로 물을 넣지 않은 채로 4에서 5일 정도 쌓아놓고 발효를 시킵니다. 그리고서 이런 진흙구덩이에 옮겨 담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산소를 차단시킨 채로 발효를 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원료들이 들러붙지 말라고 왕겨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위에 덮은 흙을 열어주고 여기에 다시 한번 수수와 누룩을 넣고 섞어줍니다. 그렇게 진흙을 덮고 한 달을 다시 발효를 시킵니다. 한 달 뒤에 이 수수들을 증류기에 옮겨 담고 증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첫 번째 증류주를 생사주라고 합니다. 이 술을 이제 따로 빼서 숙성을 합니다. 그리고 술을 증류할 때 증류 마지막 단에 나오는 술을 후류라고 하는데 방금 생사주를 증류할 때 나온 후류와 술을 증류하고 남은 수수들과 누룩을 섞어서 이걸 다시 진흙구덩이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을 발효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 꺼내서 증류를 시킵니다. 그렇게 나온 두 번째 증류주를 회사주라고 합니다. 이 회사주도 따로 빼서 숙성을 시키고요. 다시 이 회사주의 후류와 증류하고 남은 수수와 누룩을 넣고 또 지하실에서 한 달간 발효를 시키고 다시 꺼내서 증류를 합니다. 세 번째 나온 술은 대회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7번을 증류를 합니다. 이렇게 나온 7종류의 술이 저마다 맛과 향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걸 3년간 숙성을 시킨 다음에 제품의 특성에 맞게 각각 배합을 합니다. 즉 블렌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블렌딩을 하고 나서 다시 2, 3년간 숙성을 합니다. 그렇게 약 5년에서 6년간 숙성을 해야 마오타이 한 병이 완성이 됩니다. 자, 만드는 방법이 꽤나 복잡하고 오래 걸리죠. 이 방법을 12987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1은 마오타이 생산 주기 1년을 의미합니다. 수수를 찌고 발효시키고 이걸 증류하고 남은 수수를 또 지하실에 넣고 다시 발효시키고 다시 증류하는 이 과정을 하는데 총 1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오타이는 1년에 한 번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는 원료 투하 과정이 2번이라는 얘기입니다. 보면 아까 증류는 7번 했지만 추가적인 수수 투하 없이 계속해서 증류하고 남은 수수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수수는 처음에 지하실에서 발효하는 과정에서 2번만 들어갑니다. 9는 원료에 증기를 투입하는 과정이 9번이라는 소리입니다. 처음에 원료가 되는 수수를 찌기 위해 한 번, 두 번째 넣어주는 수수를 찌기 위해 2번, 그리고 증류를 하기 위해 7번 증기가 투입되니까 합쳐서 9번 증기가 투입됩니다. 8은 수수를 발효시키는 과정이 8번이라는 소리고 7은 7번의 증류를 거쳐 7개의 증류주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술을 발효시킬 때 보면 진흙구덩이에서 발효를 시키는데 이 진흙 속의 미생물들이 술에 아주 독특한 풍미를 부여해 주는데 마오타이 술 특유의 맛은 이 지역의 토양과 기후 환경 속에서 발효를 시켜야만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도 마오타이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서 타 지역에서 생산을 시도를 해봤지만 그 맛이 나질 않아서 마오타이 지역에서만 생산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과정도 복잡하면서 특정 지역에서만 만드니까 생산량도 적은데 숙성에 또 수년씩 걸리니까 사고 싶어도 쉽게 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 또 명주라는 인식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올라갑니다.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실제로 1974년산 마오타이 24병이 영국 소더비 경매에서 우리 돈으로 약 16억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이 마오타이가 왜 비싼지는 대충 알겠고 그럼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 우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고급 주류 시장의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마오타이의 매출액도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마오타이의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요, 미쳤습니다. 2022년 매출이 1270억 위안, 23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세금이며 뭐며 다 내고 남은 순이익이 627억 위안, 약 11조 원입니다. 거의 절반이 남았습니다. 49%예요, 영업이익률이. 또 최근에는 유통망을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직판매를 하면서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매출도 꾸준히 늘고 영업이익률도 높고 그리고 이 도수가 높은 증류주는 오래돼도 상하지 않고 장기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명주로 인정받은 술들은 오히려 오래될수록 그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마오타이의 경우는 재고가 없다는 건 잘 팔려서 좋다는 거고 혹시나 재고가 남더라도 이게 상하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값어치가 오르니까 이것도 좋고 그래서 제조업임에도 재고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증류주가 가진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튼 그래서 주가를 보면요, 그냥 미쳤다고 봐야겠죠. 2012년에 200위안 언저리 하던 게 2021
2021년에 2,200위안을 찍습니다. 10배 넘게 상승한 거죠. 그러면서 주류 회사로는 이례적으로 중국 본토 주식시장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반면 마오타이의 매출은 늘고는 있지만 요즘에는 도수가 높은 술의 소비가 줄고 저도수의 술을 많이 찾으면서 마오타이에서도 마오타이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이나 마오타이 라떼 등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오타이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비천 마오타이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마오타이에도 종류가 꽤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역시 방금 말씀드린 비천 마오타이인데 귀주 모태주라고도 합니다. 앞에 이렇게 귀주 모태주라고 쓰여 있는 것이 특징이고 중국의 둔항 막고굴에 그려져 있는 비천도를 모티브로 라벨에 새겨 넣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8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보급형으로 만들어진 모태 왕자주, 그러니까 마오타이 왕자주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급형 마오타이 중에서도 고급 라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16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버전으로 나온 게 마오타이 영빈주입니다. 가격은 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마오타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술은 이 귀주 모태뿐만 아니라 조어대라는 술도 있고 국태라는 술도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오타이는 왜 유명해지기 시작했을까요? 1930년대 중국 공산당이 장제스의 공격을 피해 이동한 대장정 때 구이저우성, 그러니까 귀주에 머물면서 마오타이주를 맛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공산당은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이 술 한 잔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나중에 공산당이 집권하게 되고 마오쩌둥은 그때 마신 이 술을 잊지 않고 마오타이를 국주로 지정하면서 명성을 얻게 됩니다. 또 마오타이 하면 흔히 나오는 이야기가 191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파나마 평화 박람회 때 마오타이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자 화가 난 중국 관계자가 병을 깨트렸는데 이 향이 박람회장에 퍼져서 모두들 이 향에 반했고 그래서 금메달을 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해보니까 그때 당시 대상을 수상한 술은 형수 노백간, 보풍주, 그리고 분주라고 되어 있고 금메달은 서봉주와 노주노교입니다. 마오타이는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을 수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박람회 위원회에서 총 2만 5천 개가 넘는 메달을 수여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냥 마케팅적인 요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1972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했는데 만찬자리에서 선보인 이 마오타이가 큰 이목을 받습니다. 유명한 반공주의자였던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자체가 화제였는데 여기서 마신 이 마오타이가 무슨 술인지 외신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잠깐 다른 얘기지만 이 마오타이를 맛본 미국의 고위 관료가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국에는 마오타이 같은 술이 없느냐고 물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딱히 대답을 못했다는 썰이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술은 일제강점기 때 맥이 1차로 끊겼고 2차로 박정희 대통령 때 쌀로 술을 못 빚게 하는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완전히 맥이 끊기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당장 먹고 살기 힘들 때니까 술 빚는 건 사치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나라 술을 복원하라고 지시를 해서 나온 술이 이 경주법주입니다. 근데 좀 우픈 건 이때 만들어진 경주법주는 사실상 일본 사케를 만드는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만드는 술입니다. 우리나라 집안 대대로 내려온 경주법주는 경주 교동법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이 마오타이가 계속해서 명성을 쌓아가면서 중국 내에서도 접대를 하거나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항상 이 마오타이를 사용했고 고급 술의 대명사처럼 되면서 심할 경우에는 뇌물용으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짝퉁입니다. 마오타이 짝퉁에 관한 썰은 매우 유명하죠. 마오타이 사장도 짝퉁 때문에 차 트렁크에 마오타이를 싣고 다닌다는 썰도 있고 2016년 뉴스에는 이 마오타이 10병 중 9병이 가짜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오타이에서도 진품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서 홈페이지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다운을 받아봤는데요. 이상하게 계속 오류가 나더라고요. 일단은 좀 포기했습니다. 중국 백주 짝퉁을 최대한 피하는 방법은 제가 이 영상에서도 다뤘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일단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국내에서 짝퉁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국내 수입사를 통해 정식으로 수입 통관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병이나 케이스에 보시면 이렇게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사항이 있는 제품이 정식 수입사를 통해 수입된 제품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주류박람회 같은 곳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올해 주류박람회에서는 마오타이 수입사 2곳에서 참가를 했는데요. 수입사 이름을 걸고 직원분들이 나와서 소개를 하는데 설마 짝퉁을 가져오진 않겠지 하는 생각으로 보급형 제품 하나 구입했습니다. 마침 집에 마오타이 왕자주가 있어서 이 술과 함께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자, 이 술은 태원주라는 술인데 마오타이 회사에서 만들긴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마오타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고 가품은 아닌데요. 무슨 말이냐면 마오타이는 워낙에 큰 회사니까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 현대그룹처럼 마오타이도 마오타이 그룹이 있고 중국말로는 귀주모태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귀주모태 고분 유한공사, 즉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마오타이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자회사의 형태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주모태, 왕자주, 영빈주 같은 술은 귀주모태주 고분 유한공사에서 만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술은 융성통상이라는 곳에서 수입한 술입니다. 귀주모태 그룹의 자회사인 귀주모태
덕원 주업 유한공사에서 만든 술이 이 태원주라는 술입니다. 마오타이 그룹 코리아에서 수입하는 술입니다. 귀주 모태주 고분 유한공사와 다른 자회사들의 가장 큰 차이를 보면 일단 마크가 다릅니다. 흔히 마오타이라 말하는 라벨은 이거고요. 귀주 모태주 고분 유한공사를 제외한 귀주 모태 집단에서는 이런 마크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가짜는 아닌 마오타이 그룹에서 만드는 거지만 우리가 흔히 마오타이라고 말하는 그 술은 이 마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우선 태원주부터 맛을 보겠습니다. 마오타이 컨텐츠 하려고 아껴두었던 술인데 어떤 맛일지 한번 볼게요. 도수는 52도고 용량은 500ml, 주류박람회에서 58,800원에 구입했습니다. 장양형 백주답게 고소한 콩향도 있고 달짝지근하면서 아세톤 향도 살짝 느껴집니다. 52도지만 코를 엄청 치진 않습니다. 맛을 보면 조금 날카로운 편이지만 장향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달짝지근하면서 고소하고 끝맛은 좀 맵습니다. 가격대를 생각하면 나쁘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마오타이 왕자주 마셔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국 8대 명주 콘텐츠 찍고 남은 술인데 오픈한 지 두어 달 정도 되었습니다. 방금 마신 태원주보다는 좀 더 진한 장향이 느껴집니다. 간장 같은 향도 살짝 느껴지면서 고소한 콩향, 미숫가루 같은 향이 느껴집니다. 맛은 확실히 부드럽고 코나 혀를 자극하는 것이 덜합니다. 고소한 맛이 주를 이루고 짭짤한 느낌도 납니다. 단맛은 방금 마신 태원주에 비해 좀 덜합니다. 마오타이의 맛은 호불호는 좀 있겠지만 기름진 중식하고 마시면 술꾼들은 박수칠 만한 맛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오타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 파고들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데 지나치게 교육방송이 될 것 같아서 흥미로운 이야기 위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술 하면 역시 마오타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때 중국 시가총액 1위를 찍기도 했고 중국의 경기 침체로 지금은 좀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코카콜라보다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 이 귀주모테 구이저우 마오타이입니다. 마오타이는 중국 내에서도 최고의 명주로 인정을 받으면서 접대용, 뇌물용으로도 정말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그만큼 짝퉁도 정말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예로 100% 정품 판매를 강조했던 B2C 전문 온라인 쇼핑몰 웨이핀후이가 2015년에 행사를 통해 판매했던 마오타이가 전량 가짜였다는 보도도 있을 정도입니다. 가짜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이 내린 술 마오타이라는 책에 따르면 첫 번째로 마오타이 병, 라벨, 뚜껑, 바코드 등 완벽하게 진품 마오타이와 똑같이 만들고 안에 내용물만 다른 가짜가 있고 두 번째로 마오타이와 어딘가 유사하게 만든 모조품이 있습니다. 이 뭔가 상표권 침해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한 유사한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로 마오타이 공병에 가짜 술을 채워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뉴스에 따르면 마오타이 병에 0.2mm의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어 여기에 가짜 술을 채운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짝퉁이 많기로도 유명한 술인데 늘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진품을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는데 과연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건 진짜일까? 그래서 면세점 마오타이와 마오타이 현지에서 구입한 마오타이 그리고 유사품으로 의심되는 마오타이 이 세 가지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현지 마오타이에서 구입한 정품과 면세점 제품을 직접 마셔서 비교해보면서 정말 술맛이 같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술을 사러 마오타이 현지로 가봐야겠죠. 지난 영상에서 쓰촨성 루저우에서 농양형 백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이제 여기서 차를 타고 구이저우성 마오타이로 가보겠습니다. 한 3시간 정도를 가야 하는데 밥을 먹기 위해서 중간에 한적한 시골 휴게소 같은 곳에 잠시 멈췄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냥 현지인 분들이 시켜주시는 걸 먹었는데 이 역시나 또 시뻘건 국물이 나옵니다. 이번에 다녀온 지역이 특히 쓰촨 지역이라서 웬만한 음식에는 다 고추가 들어가 있고 한국에서 마라탕 시키실 때 가장 매운맛으로 시키면 나오는 그런 맛의 음식들을 몇 끼마다 먹었습니다. 야, 이제 빨간 것 좀 안 보고 싶다 싶었는데 안에 보이는 양대창이랑 각종 내장들을 보니까 이 또 갑자기 군침이 싹 돌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밥 2공기 먹었습니다. 맵긴 매운데 그래도 입에 참 잘 맞더라고요. 자, 식사를 마치고 다시 차를 달려서 가는데 점점 마오타이 마을에 들어갈수록 술 광고가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마오타이라는 술 이름은 마오타이 지역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마오타이를 만드는 곳은 구이저우성 런화이시 마오타이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은 우리로 치면 면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마오타이 술 앞에 쓰여져 있는 귀주 모테라는 문구는 귀주성, 즉 구이저우성의 모테, 마오타이라는 뜻입니다. 데킬라, 샴페인, 꼬냑처럼 지역의 이름을 따서 술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마오타이 지역은 오늘 영상에서 다룰 귀주 모테뿐만 아니라 국태, 귀해 등 장양형 백주를 만드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마오타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술 중에
가장 유명한 술이 이 귀주 모테주고 그 밖에도 여러 브랜드들이 많은 겁니다. 자, 이제 마오타이에 도착해서 호텔에 대충 짐 풀어놓고 중심가로 나가봤습니다. 보시면 적수하라는 큰 강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가장 중심가에 1915 광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1915년 파나마 평화 박람회 때 마오타이가 금메달을 수상한 걸 기념해서 만든 광장입니다. 이 술병이 깨져 있는 동상이 있는 이유가 박람회 때 아무도 마오타이에 관심을 갖지 않자 화가 난 중국 관계자가 술병을 깨버렸는데 그 향이 박람회장에 퍼져나가면서 금메달을 수상하게 됐다는 그런 썰이 있는데 그 깨진 술병을 상징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을 보면 전부 술을 파는 가게들이고 마을 전체에 걸쳐서 술을 만드는 주창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을에서 콤콤한 술 냄새가 솔솔 풍깁니다. 이제 마오타이를 사기 위해서 마오타이가 보이는 가게에 들어가 봤는데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전시용이고 이 마을 어디를 가도 진짜 마오타이를 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하거나 마오타이 호텔에 투숙을 해야 한다는데 와, 이거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거라 어찌해야 하나 벙쪄 있었는데 일단 한 군데를 더 가보기로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마오타이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우연히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채널에서 마오타이를 여행하는 영상을 봤는데 영상으로만 유추했을 때 이 썸네일에 나오는 이분이 지금의 마오타이의 근본이 되는 집안의 손녀분이시더라고요. 마오타이의 근본이 되는 가문이 라이마오, 화마오, 왕마오가 있는데 왕마오 집안의 자제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오타이에 간 김에 60만 조회수의 주인공을 만날 겸 진짜 마오타이를 구할 수 있나 물어볼 겸 영상에 나온 곳을 한번 가봤는데요. 아쉽게도 그분은 안 계셨지만 일하시는 분께서 마오타이는 바로 옆집에서 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대치도 않은 정보라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바로 옆집으로 가봤는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오, 여기는 찐이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어딘가 굉장히 고급진 분위기에 수많은 마오타이가 종류별로 쫙 있었습니다. 와, 살면서 이렇게 많은 마오타이를 본 적은 처음인데요. 여기 드디어 제가 찾고 있던 마오타이를 만났습니다. 가격을 여쭤봤는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안 사실인데 생산된 연도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2024년에 생산된 제품이 2,660원,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만 원 정도 하고 2020년 생산이 3,180원, 원화로 60만 원 정도입니다. 일단 2024년 제품으로 구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열어봤는데 이렇게 병뚜껑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 폰으로는 중국 사이트에 접속이 안 돼서 현지 직원분께서 정품 인증을 도와주셨는데요. 이 QR을 스캔하고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정품 인증이 되면 비밀번호가 나오는데 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병의 뚜껑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100% 진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면세점에서 구입한 마오타이와 현지에서 구입한 마오타이 그리고 유사품으로 의심되는 마오타이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마오타이는 마오타이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고급 버전인 마오타이 B1000입니다. 마오타이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급형으로 만들어진 것 중에는 마오타이 왕자주, 마오타이 영빈주 등이 있습니다. 마오타이 B1000 또는 귀주 마오타이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70만원에서 93만원 정도고 마오타이 왕자주는 15만원 정도입니다. 마오타이 B1000과 마오타이 왕자주는 일단 뚜껑 부분에 병 모양이 다르고 앞에 술 이름을 보면 마오타이 B1000은 귀주 모테주라고 쓰여져 있고 비천도를 모티브로 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왕자주는 모테 왕자주라고 쓰여져 있고 빨간 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귀주 모테주도 가끔 이 빨간 그림이 그려져 있는 제품이 있는데 그건 중국 내수용이고 수출용은 이렇게 비천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출용 마오타이 B1000이 조금 더 가격이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면세점 마오타이와 현지 마오타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박스 외관은 면세점 제품이나 현지 제품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상단에 홀로그램 실이 붙어 있는데 별이 5개가 보이는 게 특징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 박스 하단에 보시면 GB/T18356이라고 적혀 있는데 귀주 모텔을 뜻하는 지리적 표시제 분류번호입니다. 이거는 현지 박스에도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자를 열면 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긴 작은 책자가 나오고 전용 잔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술병을 딱 꺼내보면 면세점이나 현지 제품이나 완전히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면세점 제품은 2022년 생산 제품입니다. 면세점에서 419달러였으니까 현지와 가격 비교를 해봐도 크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진 않습니다. 혹은 제가 현지에서 구입한 곳이 약간 마오타이 프리미엄관 같은 느낌이라서 조금 비싼 곳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을 뒤집어 보면 진짜 마오타이는 MB, CKK,
HB 이 셋 중 하나가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진 술은 모두 HB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뚜껑 포장을 벗겨서 맛을 보겠습니다. 두 제품 포장에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현지 제품은 접착제로 되어 있어서 이 끈도 위조하지 못하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같은 마오타이지만 생산되는 연도에 따라서 맛이 살짝 다를 수는 있습니다. 특히 마오타이는 여전히 전통 방식으로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를 하고 증류를 하는 술이다 보니 항상 완벽하게 일정한 맛을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사실 맥주나 와인, 막걸리 같은 양조주들은 더더욱이 그렇지만 위스키, 증류식 소주 같은 증류주들도 항상 완벽하게 똑같은 맛의 술을 내는 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와인에서는 빈티지 개념을 도입해서 이 부분을 아주 현명하게 극복을 했습니다. 여튼 현지에서 구입한 마오타이 먼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향은 고소한 콩가루 또는 미숫가루 같은 향이 납니다. 그러면서 약간 신나, 본드 같은 휘발성 향이 느껴지고 흙향 같은 향도 느껴집니다. 향이 참 오묘합니다. 맛을 보면 입안을 강하게 채우는 구수하고 진한 느낌이 촥 퍼집니다. 한 잔 딱 마셔보면 장향이 이런 느낌이구나 싶은 진득한 깊은 맛이 느껴집니다. 아주 맛이 약한 간장이나 된장 같기도 한 이 오묘한 향이 이 술의 특징인데 술을 많이 마셔본 애주가가 아닌 이상 확실히 호불호는 조금 갈릴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면세점 마오타이를 좀 보겠습니다. 향은 현지 제품과 거의 똑같은데 좀 더 과시량 같은 게 살짝 더 나는 게 특징입니다. 맛에서도 현지 제품과 거의 똑같습니다. 뭔가 콤콤하고 말린 과일 또는 말린 곡물을 먹는 듯한 녹진한 맛이 이 술의 특징입니다. 빈티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맛이나 향에서도 그렇고 패키지 상태를 봐서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마오타이도 진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오타이 보급 버전인 왕자주는 어떨까요? 우선 귀주 모테와는 향에서 좀 차이가 느껴집니다. 귀주 모테가 조금 더 녹진한 느낌이라면 왕자주는 살짝 더 가벼운 과실향 쪽이 느껴집니다. 맛을 보면 첫 맛에서는 두 술 모두 도수가 높아서 그런지 그 강렬한 느낌 때문에 맛이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확실히 좋은 술은 뒷맛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왕자주는 뒤에 뭔가 살짝 걸리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귀주모트에 비해서 깊은 장맛이 살짝 떨어져서 특유의 감칠맛이 덜 깊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마오타이가 이런 맛이구나 하는 느낌은 충분히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마오타이가 궁금하시다면 왕자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사품으로 의심되는 마오타이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 술은 뭔가 마오타이인 듯 아닌 듯한 어딘가 모르게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걸 걸러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진품 마오타이는 병 뚜껑 중앙 부분에 작게 로고를 표시하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잘 보면 로고 모양도 다릅니다. 이게 얼핏 보면 굉장히 비슷해서 헷갈릴만 합니다. 그리고 이 술에는 농양형 백주라고 쓰여져 있는데 마오타이는 대표적인 장양형 백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술은 완전히 맛도 다른 술입니다. 보면 병 바닥도 아예 다르게 생겼습니다. 또 이 술을 만드는 곳은 잘 보이지도 않지만 잘 보면 구이저우성 런화이시 마오타이전 어쩌고저쩌고 써놨습니다. 진짜 마오타이를 만드는 곳은 위에 귀주라고 쓰여져 있고 그 아래에 모태주 고분 유한공사 출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두 술을 비교해서 맛을 보면 맛이 정말 완전히 다른 술입니다. 근데 중국에 이런 술들이 정말 많아요. 마오타이 현지에만 가더라도 이 마오타이와 어딘가 유사하게 만든 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에서 마오타이 구입하실 때는 이 영상 잘 저장해 두셨다가 급할 때 꺼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오타이에 간 김에 마오타이 박물관도 한번 가봤는데요. 입장을 기다리는 동안에 한쪽에서 시음을 하고 계시길래 낼름 가서 한 잔 마셔봤습니다. 好的这是藏上白酒啊韩国人吗？你是？韩国的谢谢谢谢谢谢 이게 마오타이는 아닌데 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장양형 백주입니다. 안 사고 돌아서는 게 죄송해서 괜히 명함 한 장 챙겨왔고요. 자, 이제 박물관으로 들어가 보는데 참 세계의 술 브랜드 중에 단일 브랜드로 이 정도 규모의 박물관을 해놓은 데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규모도 크고 역사적인 전시물도 많이 갖춰놨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마오타이를 만들 때는 전통적으로 여자들이 누룩을 디디는데 38도 이상의 고온에서 띄우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온 대국이라 부르는데 보시면 가운데를 썩지 않게 하려고 이 부분은 느슨하게 밟아서 불룩 튀어나온 모양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누룩은 안에가 푹 들어간 모습이라서 같은 누룩이지만 지역별로
그리고 나라마다 형태가 각기 다른 게 재밌었습니다. 여기 박물관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곳인데요. 수백 개의 마오타이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각국의 박람회에 참가했을 때의 디자인이라든지 중국 55개의 소수민족을 상징하는 디자인도 있고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가면 작은 바가 나오는데 여기서 무려 15년 된 마오타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15년 마오타이는 국내에서 175만 원에 판매되는데 여기 마오타이 박물관에서는 10mm에 37,000원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무조건 맛을 봐야겠죠? 정확하게 10mm를 계량해서 따라주셨고요. 한 잔 맛을 봤는데 딱 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깊다. 이 말로 모든 설명이 끝날 정도로 깊은 술맛에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혹시나 마오타이 박물관 오실 일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꼭 마오타이 15년 마셔보세요. 박물관 구경을 하고서 마오타이 호텔도 살짝 구경을 해봤는데요. 삐까뻔쩍하게 잘 해놨는데 보니까 마오타이 아이스크림도 팔고 있었습니다. 마오타이에서 젊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마오타이 아이스크림, 마오타이 라떼 등을 만들었다고는 들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궁금해서 하나 먹어봤습니다. 저는 블루베리 맛을 먹어봤는데 가격은 66원이니까 약 12,000원입니다. 결코 저렴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술이 들어가서 그런지 장양형 백주 특유의 콤콤한 맛이 나는 게 재밌었습니다. 블루베리 맛은 썩 그렇게 맛있진 않았습니다. 말차 맛이 맛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마오타이의 밤거리를 구경하는데 술의 도시답게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을 해놓고 광장에도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다 같이 모여서 춤추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동네가 흥겨운 느낌이었습니다. 또 이 마오타이가 상당히 흥미로운 게 술을 이렇게 항아리에 보관해놨다가 고객이 주문을 하면 그 자리에서 담아주더라고요. 198원이니까 한 병에 35,000원 정도입니다. 이 거리에 있는 상점들이 전부 이렇게 술을 팔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면 현지인 분들께서 이렇게 라벨 없는 병에 드시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이게 중국에는 콜키지 비용이 따로 없어서 옆에 있는 상점에서 백주를 사다 마셔도 되고 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술을 마셔도 됩니다. 확실히 마오타이는 술의 도시답게 술 좋아하는 사람끼리 한 2박 3일 와서 이술저술 마셔보면서 여행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코스트코 위스키로 하이볼을 만들어 보는데 문득 제로 펩시를 보는데 로고가 태극 문양인 거예요. 그날따라 펩시가 왜 태극 문양을 썼는지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자, 구글에 펩시 로고 코리아라고 검색해봐도 많은 외국인들도 왜 펩시에 한국 국기 모양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글들이 꽤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고가 태극 문양이라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정말 재밌는 일화가 많은데 가장 유명한 건 바로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의 이 장면입니다. 자, 이게 펩시에서 PPL을 했던 건데 영화 쪽에서 대단히 크게 성공했던 PPL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펩시 로고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는 지금의 펩시에서 초창기 신제품 콜라에 붙일 이름을 찾고 있었고 공모전을 열었는데 그 공모전에서 병뚜껑을 딸 때 나는 펩 소리에 탄산이 나오는 쉬 소리를 합쳐서 펩시라는 이름이 우승을 했고 알고 보니 이 우승자가 한국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펩시에서는 우승의 대가로 백지 수표를 건넸고 이 사람은 나는 돈에는 욕심이 없다며 1억 원만을 써냈고 대신 로고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마크를 사용해달라고 했다는 이 이야기는 사실과 거짓말이 적절하게 버무려진 루머니까 믿으시면 안 됩니다. 펩시의 한 공모전에서 어느 한국인이 우승하고 이 사람에게 백지 수표를 건넨 건 사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뒤에서 얘기하고요. 일단 로고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 로고는 태극기를 본따 만든 것이 아니고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애국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뚜껑에 성조기를 본따서 만든 문양을 넣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성조기의 빨간색을 위에 넣고 가운데는 하얀색 그리고 아래는 파란색을 위치시키고 가운데에는 펩시콜라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게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계속해서 이 모양을 로고로 채택했고 여러 가지 변형을 거치면서 현재의 로고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펩시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먼저 코카콜라가 소화제로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이 펩시도 처음에는 소화제로 시작했습니다. 1893년 미국의 약사인 케일러 브래드햄이 브래드스 드링크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약국에서 판매를 한 게 시작인데 5년 뒤에 소화효소인 펩신에서 이름을 따서 펩시콜라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 뒤에 콜라라는 이름은 빼고 펩시라고만 로고에 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한국 사람이 펩시로부터 백지 수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주인공은 지금은 작고하신 한국 음향계의 전설로 불리는 김벌레님입니다. 본명은 김평호인데 작고 왜소한 체구 때문에 벌레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이걸 벌레라고 바꿔서 닉네임처럼 사용하셨습니다. 종근당의 유명한 이 종소리, 이 소리도 이분께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자, 여튼 1960년대에 펩시에서 펩시를 잘 표현할 효과음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작업에 돌입을 했는데 처음에는 영감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좀 식힐 겸 지인들과 맥주
맥주를 한잔하러 갔는데 거기서 웨이터가 맥주병을 따는 소리를 듣고 이거다 싶어서 웨이터를 데리고 녹음실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맥주병 뚜껑을 따게 했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원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찾은 것이 바로 콘돔이었다고 합니다. 이 콘돔을 여러 겹 겹쳐서 터뜨리는 소리를 펩, 그리고 콘돔에서 바람이 빠지는 소리를 시로 펩시를 표현했고 이런 소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를 펩시 일본 지사에 보냈고 한 달 뒤에 펩시 미국 본사에서 직원이 와서 백지 수표를 건넸다고 합니다. 이에 그는 고 이어령 작가와 상의 끝에 98만 5천 원을 적어내는데 이는 그 당시 서울의 60평 주택 한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펩시가 만들어진 지 벌써 125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펩시에 얽힌 재미난 스토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선 펩시 하면 코카콜라와의 치열한 광고 전쟁으로도 유명한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 펩시맨 광고가 엄청난 히트를 쳤죠. 미국에서는 그보다 더 전인 1970년대, 80년대에 펩시 챌린지라는 마케팅을 펼칩니다. 슈퍼마켓 앞에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펩시와 코카콜라를 두고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펩시를 선택합니다. 이 광고가 대박을 치면서 물론 전체 점유율은 코카콜라가 앞서고 있었지만 이때 당시 처음으로 슈퍼마켓에서 펩시의 점유율이 코카콜라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코카콜라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이것 때문에 코카콜라에 큰 역풍이 불었었는데 이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져서 코카콜라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여튼 펩시의 광고 중에 한 아이가 자판기에서 콜라 2캔을 뽑고 이걸 발받침으로 사용해서 펩시를 꺼내는 이 광고 하나만으로도 두 브랜드 간의 광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격적인 광고를 하다가 펩시에게 정말 큰일 날 뻔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넷플릭스에서 다큐로 나왔을 정도로 잘 알려진 사건인데 일명 펩시 포인트 사건입니다. 1996년에 펩시에서 한 광고를 올리는데 펩시 한 상자를 사면 거기에 붙어있는 포인트로 티셔츠나 가죽 자켓 등을 살 수 있게 하는 프로모션이었습니다. 커피박스에 붙어있는 캐시백 쿠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펩시에서 광고를 내보낼 때 티셔츠 75 펩시 포인트, 가죽 자켓 1450 펩시 포인트, 여기까진 뭐 평범한데 마지막에 해리어 전투기가 700만 펩시 포인트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뭐 광고니까 과장 좀 했겠지 싶은데 미국의 한 청년이 이 펩시 포인트 조건에서 허점을 발견합니다. 내용을 보면 펩시 24캔이 들어있는 한 상자는 10 펩시 포인트가 지급이 되는데 포인트가 부족하더라도 15포인트 이상만 있으면 1포인트당 10센트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는데 보면 해리어 전투기가 700만 포인트라고 광고를 했으니까 7천만 센트가 있으면 되고 이는 70만 달러입니다. 이때 당시 해리어 전투기의 가치는 3,200만 달러라고 하니까 약 5배 정도 싼 가격에 해리어 전투기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존 레너드라는 사람이 실제로 투자자를 모집해서 15포인트를 채우기 위한 라벨 15개와 함께 70만 달러 수표를 펩시 측에 보냅니다. 당연히 펩시에서는 지급을 거부했고 존을 고소하기도 합니다. 존도 펩시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결국엔 법원에서는 해당 광고는 단순한 광고고 소비자에게 정말로 해리어 전투기를 포인트로 살 수 있다고 의도한 것은 아니다 등등의 이유로 펩시가 존에게 전투기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후에 펩시는 해리어 전투기의 포인트를 700만 포인트에서 7억 펩시 포인트로 기존의 100배로 수정해서 광고를 내보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넷플릭스에 펩시 내 전투기 내놔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꽤 재밌습니다. 펩시는 소련과도 정말 흥미로운 일화가 있는데요. 냉전이 한창이던 1950년대 미국과 소련은 굉장히 이례적인 문화 교류를 하는데 바로 1959년 7월부터 9월까지 소련의 수도인 모스크바에서 미국 국립 박람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미술, 패션, 모델하우스 등을 전시하면서 미국의 자본주의를 소련 사회에 마음껏 공개를 했는데 펩시콜라도 이때 참가를 합니다. 이때 당시 부통령이었던 닉슨은 소련의 서기장 흐루쇼프를 펩시 부스로 데려가고 거기에서 미국물로 만든 펩시, 소련물로 만든 펩시를 보여주며 펩시 한 잔을 건넵니다. 이 사진 속에서 펩시를 따르고 있는 이 사람은 펩시의 임원이었던 도널드 켄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건의 전날 밤 대사관을 통해 닉슨에게 찾아가서 흐루쇼프의 손에 펩시를 쥐어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때 펩시는 러시아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고 결국 전시회 13년 후인 1972년에 미국 브랜드 펩시는 무려 소련에서 콜라 독점권을 따냅니다. 당시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펩시콜라는 소련에서 판매되는 최초의 자본주의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이 도널드 켄달이라는 사람은 소련 사람들이 서방
서방의 좋은 소비재들을 사기 시작하면 다시는 그런 좋은 제품들 없이는 살기 힘들 것이다 라면서 많은 서방 기업들에게 소련 투자를 장려했는데요. 실제로 펩시는 소련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연간 10억 잔 정도 팔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의 루블은 정부에서 그 가치를 정했고 해외로 유통도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펩시 입장에서는 루블은 화폐로 활용하기 곤란했는데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물물교환이었습니다. 펩시와 러시아의 유명 보드카 스톨리치나야를 바꾸기로 한 겁니다. 이 스톨리치나야가 미국 내에서 꽤 잘 팔리기 시작하면서 펩시도 쏠쏠한 재미를 봤습니다. 그런데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발발하면서 모스크바 하계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등 소련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게 됩니다. 펩시 입장에서는 보드카 수입이 부담스럽게 됩니다. 자, 보드카로는 이제 펩시를 구매할 수 없자 소련과 펩시는 정말 이례적인 딜을 하는데 1989년 소련의 17척의 노후 잠수함과 무려 3척의 군함의 폐기를 펩시가 중개하게 됩니다. 여기에 실제로 작동하는 유조선이나 화물선 같은 선박도 있었는데 미국의 폴 머스그레이브 교수의 글에 따르면 펩시에서 약 10년 동안 85척의 소련 선박을 인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펩시는 소련에서 더욱 승승장구했고 도널드 켄달은 당시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우리는 당신네보다 소련을 더 빨리 무장해제시키고 있다고 농담까지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1991년 결국 소련은 붕괴되었고 펩시는 결국 러시아에서도 코카콜라에 밀리게 됩니다. 그 후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콜라 시장에서는 1위 코카콜라를 넘지 못하고 만년 2등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콜라 전쟁에서 패배한 게 펩시에게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는데요. 콜라에서 자꾸 지니까 눈을 돌려서 콜라뿐만 아니라 다른 식음료 쪽 회사들을 인수합니다. 1998년 트로피카나 인수, 2001년 게토레이 인수, 나아가서 도리토스, 치토스, 마운틴듀, 레이즈 등등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매출을 보면 코카콜라는 430억 달러, 펩시는 863억 달러로 코카콜라 매출의 2배를 달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살 길 찾아서 큰 기업이 된 펩시도 대단하지만 코카콜라도 참 대단한 게 매출액은 2배 작지만 총 이익은 2022년 기준으로 코카콜라가 95억 달러, 펩시가 89억 달러로 코카콜라가 6억 달러 더 잘 벌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오늘도 한 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자, 펩시콜라, 그 중에서도 제로 펩시와 잘 어울리는 하이볼 한 잔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반 윌리엄스, 짐빔, 제임슨, 조니 워커 블랙 또는 제가 최근에 리뷰한 커클랜드 아이리쉬 위스키 모두 좋습니다. 자, 저는 진빔으로 만들어 볼게요. 잔에 얼음 채우고 위스키 소주잔 한 잔, 레몬즙 넣어주고 제로 펩시 소주잔 4잔 정도 채워주면 맛있는 하이볼이 됩니다. 1년에 2억 병이 팔리는 장수 막걸리, 1초에 6.3병이 팔리는 셈인데요. 구체적인 매출은 알 수 없으나 연 2천억 원 정도의 매출 규모라고 보입니다. 장수 막걸리의 구체적인 매출을 알 수 없는 이유는 하나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양조장 사장님들이 만든 일종의 조합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도 서울탁주 제조협회입니다. 1960년대에 양조장 통폐합 정책이 시행되면서 서울에 있던 51개의 양조장이 1962년 서울주조협회를 설립하고 양조장을 합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조법도 한 가지로 통합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에는 서울탁주 제조협회라고 이름이 변경되었고 서울에서는 구로, 강동, 서부, 도봉, 성동, 태릉 총 6군데 제조장에서 술을 만들고 충북 진천까지 총 7군데 제조장에서 장수 막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초에 51개 업체였으니까 사장님도 51분이 계셨을 거잖아요. 이 51분이 조합원, 즉 주주가 되셔서 모두 공평하게 1000주씩 1.96%씩 지분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서울에 51개의 제조장을 6개로 줄였으니까 한 제조장마다 7에서 8명의 조합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로에 7명, 영등포에 7명, 태릉에 8명 등등 합쳐서 총 51명의 주주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장마다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주주분들이 협회를 구성해서 주주들 중에 협회장을 선출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조장이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 굳이 매출을 공개할 의무도 없고 이유도 없어서 장수 막걸리의 구체적인 매출은 알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걸 찾았습니다.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한 달 소득이 7,800만 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9억 3천만 원이 넘는 직원이 6명이 넘는 사업장을 공개했는데요. 그 중에 장수 막걸리를 만드는 서울탁주제조연합의 도봉 제조장, 구로 제조장, 영등포 제조장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16년 당시에 여기 조합원 분들께서 배당금으로 1년에 거의 10억 정도의 소득을 올리신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다 순수익은 아니고 이 돈으로 설비에 재투자도 해야 되고 제조업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는 합니다. 어쨌든 배당금으로 10억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솔직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아, 좋겠다. 이때 당시에 막걸리 만드는 회사에서 이렇게 고소득자가 많냐고 이슈가 됐었는데 저분들이 일반 직원들이 아니고요. 51명의 사장님들이니까요. 사실 어찌 보면 고소득을 올리는 게 당연하죠. 장수 막걸리 하면 고유명사 같은 느낌처럼 몇십 년이 되도록 전 국민이 모두 아는 브랜드인데 이런 제조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버시겠죠. 자, 근데 이 장수 막걸리의 조합원에 대한 이야기는 몇 년 뒤에 한 연예인의 사건 때문에 다시 조명받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실명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한 가수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가수의 아버지가 여기 조합원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한때 구설수에 오르곤 했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 잠잠해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뉴스 기사에 따르면 기존 조합원 분들의 지분은 대부분 2세들에게 양도되었다고 합니다. 자, 술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십수년간 사랑받는 장수 막걸리의 성공 요인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간단한 것 같습니다. 구하기 쉽고 싸고 맛있다. 수도권 어딜 가나 식당, 마트, 슈퍼, 편의점 웬만한 곳에는 장수 막걸리가 다 있고 마트 기준 한 병에 1,400원 정도의 달달하고 시원한 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장수 막걸리의 그 맛이 요즘 막걸리 맛의 스탠다드 같은 느낌입니다. 옛날 시큼털털한 막걸리가 아닌 탄산이 자글자글 터지는 달달 시원한 막걸리, 그 맛 말이죠. 장수 막걸리의 유통 형태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막걸리는 효모가 살아있는 생주입니다. 신선한 느낌을 주는 대신 굉장히 잘 상합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 냉장 유통을 해야 하는데 이 생주를 만든 지 10일 만에 수도권 각지의 식당, 편의점, 마트에 유통이 되고 소비자가 마시는 것까지 모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장수 막걸리에서는 십장생이라고 홍보를 합니다. 우리가 막걸리를 무시할 수도 있지만 세계 어디를 봐도 이런 식으로 생주가 냉장 유통이 되면서 냉장 보관이 되고 빠른 시간 내에 소비되는 게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장수 막걸리 유통차를 볼 수가 있죠.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니까 국토가 상당히 작고 귀여운, 그리고 50%의 인구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사는 우리 킹한민국이라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가까우니까 술이 상하지 않고 빠르게 유통되고 소비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막걸리만큼은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갖췄다. 집 근처에서 언제든지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생주를 즐길 수 있는 멋진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자, 장수 막걸리 홈페이지에 보면 제조 공정이 나오는데 밑술이라고 해서 미생물을 키우는 작업을 하고 총 4번의 과정을 거쳐서 쌀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술이 다 익으면 걸러내서 물을 타고 아스파탐을 타서 출고하게 됩니다. 자, 밑술까지 총 5번의 쌀을 넣어 술을 빚습니다. 이때 팽화미라는 쌀을 쓰는데 이 팽화미는 쌀을 뻥튀기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쌀을 순간 고압으로 튀겨내니까 수분 함량이 적어져서 상온에서도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과 만나면 수분 흡수율이 높아서 술을 만들기가 편하다고 합니다. 티밥 같은 거 사셔서 물에다 넣으면 순식간에 띵띵 불어나죠. 이걸로 막걸리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 막걸리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록색 병뚜껑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얀색 라벨의 하얀 병뚜껑입니다. 초록 뚜껑은 수입산 쌀을 사용하고 흰 뚜껑은 국산 쌀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흰 뚜껑이 무조건 좋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수입산 쌀은 햅쌀을 사용합니다. 국산 쌀은 3년 묵은 정부미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초록 뚜껑 장수 막걸리가 더 좋나? 잠깐만요. 우리나라에서 쌀 소비 안 해서 쌀값이 자꾸 떨어져서 요즘 심각하죠. 그래서 이왕이면 정부미를 소모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흰 뚜껑 장수 막걸리가 더 좋나?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뭐가 더 좋은 건지는요. 초록 장수 막걸리는 1,400원, 흰색 장수 막걸리는 1,800원입니다. 저는 기왕이면 국산 쌀 소비 차원에서 흰색을 사는 편이긴 합니다. 자, 두 술 사이에 맛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자, 막걸리를 사러 가셨을 때 딱 보면 어떤 건 조금 더 투명하고 어떤 건 약간 더 탁한 애들이 있어요. 제조일자가 조금 더 오래됐으면 좀 더 투명하고요.
비교적 최근 제조일자의 술이 더 탁합니다. 저는 영상 촬영 당일에 만들어진 술을 사왔습니다. 흰 뚜껑은 이틀 전 제조된 거밖에 없어서 이걸로 사왔습니다. 재료는 정제수, 백미, 팽화미, 입국, 이소말토 올리고당, 곡자, 보울라디 효모, 아스파탐, 구연산이 들어갔습니다. 아스파탐이 들어갔죠. 이 아스파탐은 단맛은 나는데 이게 칼로리가 없어서 제로 콜라에도 들어가고 요즘 슈가 제로 음료에 많이 들어갑니다. 유해성 논란이 있기도 한데 이걸 안 쓰면 이 가격에 이 맛이 나올 수 없긴 합니다. 저는 기왕이면 아무것도 안 들어간 막걸리를 선호하긴 합니다. 혹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술을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지만 가끔 막걸리 한잔 하신다고 할 때 단맛이 나는 무감미료 막걸리보다 차라리 아스파탐 넣은 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다음에 영상을 자세하게 제작해서 말씀드릴게요. 초록 뚜껑 장수 막걸리는 역시 달고 시원한 느낌입니다. 달달한 쌀물 같은 느낌이고요. 막걸리 맛하면 딱 떠오르는 그 맛입니다. 뒤에 남는 텁텁함, 끈적함이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흰색 뚜껑 장수 막걸리는 거의 비슷한데 끈적한 단맛은 더 적게 느껴집니다. 이틀 정도 지나서 발효가 조금 더 됐는지 알코올감이 살짝 더 느껴집니다. 쌀맛이 초록 장수 막걸리에 비해 조금 더 밋밋한 느낌? 초록 장수 막걸리가 맛이 조금 더 차있는 느낌인데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막걸리는 태능 연합 제조장에서 만든 술인데 혹시 제조장마다 차이가 있나 싶어서 도봉 연합 제조장에서 만든 술도 마셔봤습니다. 두 술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봐서 마셔봤는데 사실 별 차이를 느끼진 못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장수 막걸리를 맹렬히 추격하는 막걸리가 있죠. 바로 지평 막걸리입니다. 지평 막걸리와 장수 막걸리는 맛이 어떻게 다를지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지평 막걸리는요, 정제수, 쌀, 국, 효모,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 비타민C,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이 들어갔습니다. 가격은 1,900원입니다. 장수 막걸리 초록병하고 500원 차이입니다. 지평이 조금 더 구수한 느낌입니다. 뭔가 밀맥주에서 느껴지는 밀맛이 느껴집니다. 장수는 쌀로 만든 발효제를 쓰고 지평은 밀로 만든 발효제를 쓰거든요. 아마 거기서 오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장수랑 지평 그리고 밀맥주를 나란히 놓고 드셔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평소에 지평이 더 달다고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마셔보니까 지평이 덜 단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입맛에는 지평이 조금 더 맞습니다. 서울 탁주 제조협회에서는 장수 막걸리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이 30일로 더 긴 인생 막걸리 제품도 있고 수출용으로 만든 살균 막걸리 월매도 있습니다. 장수 막걸리에서도 무감미료 막걸리 제품의 개발은 완료된 상태라고 하시는데요. 출시할 만한 적당한 시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잠깐 퀴즈 하나 드려볼게요. 장수 막걸리는 전통주일까요? 아닐까요? 장수 막걸리는 전통주가 아닙니다. 아니 뭔 소리야, 막걸리가 전통주가 아니라니 하실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전통주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전통주는 무형문화재나 식품명인이 만드는 민속주, 그러니까 안동소주나 문배주, 이강주 같은 술들이거나 양조장이 위치한 지역 또는 그 인접한 지역에서 나는 재료를 주재료로 만든 술을 뜻합니다. 이런 걸 지역 특산주라고 하는데 이 민속주와 지역 특산주 면허를 받아서 술을 만들어야 전통주로 인정을 해줍니다. 전통주로 인정이 되면 주세도 50% 깎아주고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이런 세금 감면에는 생산량 제한이 있어서 어차피 장수 막걸리는 세금 감면을 못 받기 때문에 굳이 비싼 지역사를 쓰면서 법적으로 전통주가 될 필요가 없죠. 자, 어쨌든 논란이 많았어요. 우리 인식과 법상의 괴리가 좀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로 만든 와인, 고량주, 보드카, 진, 럼은 전통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정부미이긴 해도 국산 쌀로 만든 장수 막걸리는 전통주가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화두를 던지자면 수입산 쌀로 만든 막걸리는 어쨌든 막걸리니까 전통주로 인정해줘야 할까요? 사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전통이라는 것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앞으로 한국에서 위스키를 200년 넘게 만들면 그것도 전통주로 해줘야 하는 건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너무 전통주라는 이름에 갇혀서 우리 스스로 발목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막걸리는 막걸리대로, 소주는 소주대로, 와인은 와인대로 이렇게 좀 관리해줘야 할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는 와인, 브랜디, 깔바도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두 자기들 전통주 그렇다고 이 술들을 모두 프랑스 전통주라고 뭉뚱그려서 관리하진 않습니다. 술마다 저마다의 명확하고 세세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전통주라는 용어를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 편인데 이게 너무 고착화돼서 안 쓸 수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얘기가 잠시 옆으로 새긴 했는데요. 오늘 영상 시 한 편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찬일 시인의 장수 막걸리를 찬양함이라는 시입니다. 거울은 빈털터리다. 아주도 빈털터리다. 우주라는 말도 빈털터리다. 빈털터리도 빈털터리다. 막걸리도 빈털터리다. 막걸리가 맛있다. 막걸리가 맛있습니다.